분단 74년 8월 15일 김갑수TV 소리방송 민심의 갑이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분도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8월 15일 늦은 오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실 때는 16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16일인 듯 이렇게 좀 연기를 하면서 방송한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등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편집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또 편집하시는 분이 또 지방에서 투잡을 뛰느라고 매우 바쁘셔가지고 하루 정도의 시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시간 차이는 우리 방송이 앞으로 극복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난주 뭐 특별히 하신 일들 없습니까? 네, 없었. 오늘 마지막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네. 마치 그 태풍이 온다고 할 때는 비가 적게 오더니 비껴간다니까는 많이 와요. 비껴간다고 하고 뭐 하나는 중국으로 빠지고 하나는 뭐 일본 쪽으로 빠졌다고 하더니 비가 오늘 아주 장대비가 장시간 동안 내렸습니다. 자, 오늘 그 1부와 2부에 걸쳐서 진행을 할 텐데 한번 그 제목이나 한번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1부는 이재명 재판, 손석희의 모양주의. 정확히는 이제 모양주의 언어가 되겠는데요. 8.15에 네. 생각해보는 이 모양주의 언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두 분 말고도 이영훈, 이주천, 그리고 평화당, 홍준표 등이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8개 부처의 개각을 실시했는데요. 네. 아직 그 국회 청문회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내정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그 새로 그 내정된 그 국무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는 지금 잡음이 다른 그 뉴스들이 많아서 그런지 잡음이 별로 안 일어요. 네.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모든 표적이 다 법무장관 조국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개각에 대한 그 비판을 모두 뭐 조국 혼자서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그 8개 부처 장관으로 내정된 8명 중에서 이 5명이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다주택자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유일하게 그 전농에서 농식품부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이러한 그 기자회견을 진행했죠.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죠. 네, 전농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번 후임으로 임명된 김현수 전 차관은 2005년 쌀 수매제 폐지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질하고 다녔으며 이명박 정권 당시 한미 FTA 체결, 박근혜 정권 시절 대기업 농업 진출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아울러 그는 김영록 장관이 사퇴한 장관 대행 시기와 차관 시절에 마늘 양파 가격 폭락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늦장 대응 대처에 여론과 농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임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폐 관료라는 그 칭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농정에 무책임하고 소통이 부재하고 가격 정책에서 실패하는 등 이 농업 적폐가 쌓여 있는데 이것을 방관만 하는 적폐 관료로는 농업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농식품 특히 농업 정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이 불만이 누적돼 왔죠. 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업 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하고 똑같은 그 유일한 분야가 농업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 장관이었던 이 김영록 장관은 작년에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중도 사퇴했거든요. 네. 취임 8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개월간이나 공식으로 방치해온 자리에 이재호 장관이 취임했는데
네. 이 이계호마저도 내년 총선 출마를 이유로 몇 차례 사퇴 의사를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청와대 농업비서관 그리고 농업비서관 선임 행정관이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했고 최근에는 후임 농업비서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는 등 이 농업 정책에 대해서 아주 무성의하고 자기들 그 정치적 목적의 편의에 따라서 이 농업 정책을 방관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비판과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현실이 아주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의 그 담당자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장관 하고 이제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농민을 위해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내지는 그 농협이라든가 이런 기업 중심의 어떤 그 컨설팅 업체 대표를 한다거나 그래서 전체 농민의 삶, 농업의 발전과 전혀 관계없는 기업, 농업을 주장하는 농업의 이름을 걸고 하는 대기업이라든가 그 업체를 대표하는 그런 이익을 대표하는 일을 한다라는 점에서 좀 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뭐 그 장관 임용에 반대 사유가 또 있습니까? 농민들이 얘기하는 그 뭐죠? 스마트팜 정책인가요? 예. 네. 네. 예, 아마 네, 그게 이제 대기업 농업 진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사실 이 농업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대를 받아온 그러한 그 직업이고 그러한 그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산업화되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박정희 시대에 이른바 그 공업화 경제 발전이 되면서부터 농민들의 지위가 아주 심하게 추락을 해버렸죠. 그런 가운데 농촌에는 그 고령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FTA로 인한 그 농업 파탄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가운데 지금 농민 수당을 여기저기서 요구하고 일부에서 이제 농민 수당이 지급이 되고 전라남도 해남 등에서는 농민 수당이 이제 지급되는 최초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그 농민 수당이라는 이 어느 면으로 보면 이게 약간 그 임시 방편적, 네. 임기 응변적 또 처방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문가들 그리고 양식 있는 그 지식인들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그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들도 이 농업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유일한 그 우리가 농업 경력이 있으면 지난 여름에 농촌 봉사활동을 한 1, 2주일 한 거는 없어서 조금 딱하고 답답합니다. 혹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 유튜브 댓글로 우리 농민들께서 좀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8월 14일이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라는 것은 선고 공판 직전에 네. 검사의 구형과 최종 변론과 네.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는 재판을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날도 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이제 공방을 좀 벌였어요. 네. 원래 그 아마 그 보도에 하면 그 증인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재판정에 들어갔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소상히 알 텐데 제가 그 수원 고등법원에 어제 좀 미리 갔습니다. 한 12시 반쯤 1시부터 이 방청권 추첨을 한다고 하길래 12시 반쯤 갔는데 이 방청권 추첨의 경쟁률이 예상보다 한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 재판까지는 뭐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결심 공판이니까 이 방청객이 좀 많이 올 거로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법정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3대1, 4대1의 경쟁률에서 타락하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고 이 한국의 법원이 얼마나 이 인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가 이런 걸 한편으로 또 느껴요. 실제로 이 재판 같은 것이 그 국민적 관심이 있는 재판 그리고 결심 공판 이런 것들은 이 법정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 때도 마지막 재판에서는 이 재판정을 큰 걸로 바꿔가지고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8명만 입장을 시켜요. 되게 작은데. 28명이요? 예. 28명만 입장을 시키니까 뭐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본적이었거든요. 우리 막 1.1대 1도 막 전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3대 1이나 되니까 의도적으로 좀 못 작은 법정을 배정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데서 보면 왜 그 모양주의 말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것처럼 작은 부분이 이런 흔적들이 보이니까 재판의 결과가 저는 너무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재판정에 가서 네. 검사들 하는 그 언행을 직접 이렇게 보고 온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검사들 수준이 너무 유치하고 졸렬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전해준 사람들 얘기로는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생 수준이고 그 검사의 이제 성만 얘기하면 하나는 이검사고 수사검사, 또 하나는 강검사인데 네. 그 중에서 그 수사검사 이검사나 또 하나의 검사 이 강검사들이 네. 사실 그 계속되는 그 증인 불출석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심하게 맥이 빠져 있대요. 그럴 거 아닙니까? 1심에서 다 무죄 판결 난 데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맥이 빠졌으니까 그나마 그 기소조차도 어려운 재판인데 맥까지 빠지니까 더 무성의하고 더 바보 같은 말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기사에 봐도 이제 워딩을 그대로 옮긴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하 변호인들께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자신이 없군요. 검사도. 네. 예. 전화 변호인들 그거 그러니까는- 이준영 지사가 한 말 아닙니까? 아니요. 검찰이 네. 원심하면서 전하 변호인들께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와 설명 드렸으니까는 1심 구형과 그대로 특별한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이 검사들의 논리라는 게 정말로 이 논리의 초보적 그 교육도 안 받은 이런 수준들이에요. 네. 우리가 그 진보적 글쓰기 강좌를 할 때 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거와 주장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가 이 100%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그 논리가 성립되고 논리가 그것이 필연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다 논리적 오류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필연에 가까운 근거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과 상당히 동떨어진 근거 같지도 않은 근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검찰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6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2명만 진술을 했고 그나마도 그 알맹이가 없는 증언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 검찰이 계속 그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제시하는 걸로 봐서 정말로 이게 그
이 혐의 사실, 즉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의구심이 들더라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뭐 증언 거부가 있어가지고 10분 만에 재판이 이제 종료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 이재명 지사의 형 고 이재선 씨가 회계사로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신질환이 없다. 자, 이런 논리를 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회계사 근무할 때 이재선은 그 징계받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정신질환 없다. 이게 연결이 됩니까? 근거와 결론이 연결이 되냐 그겁니다. 그다음 그러면 정신병자들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신병 걸린 사람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강변인데 보세요.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면 또 업무를 제대로 한 겁니까? 말이 꼭 안 징계, 그러니까 회계사 근무 당시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상이다. 정신병 증세 없다. 예, 정상적인 사람이다. 네,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이걸 이지사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간접 증거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 법조계에서는 그걸 간접 증거란 용어로 쓰는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그 논리적 상식으로는 그건 간접 증거도 아닌 겁니다.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거죠. 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음주를 안 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거의 비슷하죠. 어. 적절한 예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재선 씨가 또 검찰 얘기예요. 이재선 씨가 생전에 작성한 블로그 글이 문맥에 맞고 논리적이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다. 이게 정말 아주 초보적 논리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해대고 있다 그겁니다. 검찰들이. 그만큼 증명할 그러니까 이재선 씨가 네. 정상인이라는 그 네. 증거를 댈 능력이 없는 거죠. 예, 능력이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꼭 주장은 과격하게 해요. 그게 또 특징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검찰이 시민들에게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유권자의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과연 국내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게 지금 검사가 할 말이에요, 지금? 이 민의회관 선거에 당선된 이 자치단체 장을 지멋대로 이렇게 유죄로 인정해놓고 그러므로 지금 이건 검찰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해야지. 지가 무슨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제대로 하고 못하고 이건 완전히 논점 일탈 아닙니까? 정치평론을 하고 그래. 네, 완전 일탈이에요. 청문회인 줄 알아. 청문회인 이런 줄 거 알아. 김영환이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네. 그다음에 사적 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게 검사가 할 말이냐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사 제가 그 검사를 잘 아는 그 재판을 계속 지켜본 그 분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 제가 직접 안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 검사 중에 하나가 뭐 제가 학교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로스쿨 출신인데, 뭐 로스쿨 출신이라고 해서 무등하다 뜻은 결코 아닙니다. 네. 근데 재미난 것이 전해철 씨가 그 안산 국회의원 하는 시절에 안산검에서 근무한 검사래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전해철의 부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검찰이 이 법정에서 했던 영어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는 방증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사가 제가 가보니까 12시 이제 1시부터 이 방청권 추첨을 하고 떨어져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이제 재판이 2시니까
그한 1시 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이 지사가 이제 그 재판정으로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끝난 것은 아마 한 4시 반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와서 그 지지자들과 그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그 여유를 보였고, 자기가 그 최후 진술에서는 자기가 그 인덕이 좀 그 부족해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도지사로서 부끄러운 짓은 한치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그 소감을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요번에도 뭐 결정적인 한방 이런 게 없는 재판이었잖아요. 항소심이. 그런데도 유죄가 나올까요? 이건 유죄가 나오면 정말 이건 그 터무니없는 거죠. 사실 이거 공소 기각이 답인데 일단 그 무죄 판결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선고 생각이. 공판이 며칠 날 있죠? 이건 9월 9월 6일 6일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9월 6일이고 또 이재명 지사로서는 많은 고생도 했지만 기소되고 재판 과정에서 그러나 무죄 판결만 얻어내면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요. 만약에 이게 재판으로 해결 안 돼서 봐요. 얼마나 많은 그 이 똥파리 부엉이들이 끝까지 이거 물고 늘어질 거 아닙니까? 해철이, 영환이, 정렬이, 부선이, 네. 지영이 뭐 이런 애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무죄 판결에 대비해서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안희정 이 정치 재판이라는 경우도. 것은 그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제 그 정치 비화 같은 걸 읽어보거나 그러면 이 정치 재판이라는 것은 그냥 뭐 몇 시간 전에도 뒤집혀요. 전날 밤에도 뒤집히고. 그러니까 막 써놓은 판결문이 판결문. 다 이게 무효화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2개의 판결문을 막 쓰기도 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치 재판인 경우에는 예, 뭐 그래가지고 이거다 그러면 이걸로 하고 이거다 하면 이걸로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놈들이 이제 뇌물 줄 때 예. 왼쪽 주머니에는 50만 원, 오른쪽 주머니에는 200만 원 넣고 가가지고 하는 집 봐가지고 이거 아주 적절한 비율. 이제 그런 식인데 그래도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그 무죄가 사필 규정인데 어제 무죄만 나오면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이건 뭐 90% 이상 그 확정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상고심이라는 것은 1심과 2심의 재판이 정상적인 그 과정을 거쳤는가만을 그 형식적인 걸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집히기는 아주 어려운데 말 그대로 2심에서 9월 6일 날 무죄 판결을 얻어내면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이 부엉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차싸. 예. 네.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 누구 놓습니까? 해철이, 영환이, 정해철, 김영환, 이정렬, 이정렬, 김부선, 김부선, 공지영, 공지영에다가 김진표, 김진표, 안민석. 안민석 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고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일단 그런 생각이 좀 총선에서 낙선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총선에서 이제 낙선을 시키기는 참 어렵죠. 그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지지자가 이 사람들 뭐 지역구에 다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 낙선이 되도록 이제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너무 이게 약하죠. 그 약한 거 아닙니까? 당장 저는 이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가압류. 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을 또 무고로 처리하려고 일을 도맡아서 했던 모 변호사와 모 그 언론인들에게도 또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또 신뢰를 또 잃었다는 이런 소식이 들리더구만요. 참고 아무튼 9월 6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6일 날 그 무죄 판결 외에는 방도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무죄 이유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죄가 나와가지고 유죄 중에서 지사직을 박탈당할 만한 유죄 아니면 지사직 박탈은 아닌 유죄 네. 네. 그리고 이제 무죄 이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당연히 그 이지사 측에서는 다 그 대비를 경우에 따라서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 판사 임상기 판사죠. 네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우리가 그 여러분들 우리 그 김갑수 TV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투척하시는 시청 청취료에 적자하는 운영 경비를 조달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갑수 TV 민심이 갑이다의 자율 청취료 투척 계좌는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입니다. 말 그대로 자율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들으시고 낼만하다. 그리고 주머니에 여유가 있다 싶으면 액수와 그 날짜에 관계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투척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자율청취료 외에도 뭐 매번 방송 때마다 드리는 공지인데요. 책 판매. 책 판매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데요. 지금 판매 중인 책은 그 4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백권대학책 1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죠. 이 책은 자주적인 관점에서 선별된 2000년대 이후 발간 동서양의 역저 100종 160권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비평한 본격 독서 학습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김갑수는 그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실제 다른 데의 교육용으로 이 마구 사용하실 권한은 책을 구입한 분에게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 책은 가격이 고가입니다. 10만 원인데요. 이거 하나를 따로 구입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근현대 역사소설 압록강을 넘어서와 한국전쟁 역사소설 전쟁과 사랑 그리고 역사평론서 미래를 위한 과거 이 3권을 일괄 구입하시는데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서 백권대학과 이 역사 저작물 3권 합해서 4권을 동시에 구입하면 15만 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에 해당 대금을 투척하시고 문자번호 010-5264-2300에 수신인 이름과 주소와 우편번호와 전화번호와 주문 내역을 입력하시면 우체국 택배로 바로 우송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본인께서 읽고 공부하시는데 쓰고 주변 지인에게도 선물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그 조카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고 해서 책을 주문하신 그 선생님께서는 외상이라고 해놓고 조카가 책을 받자마자 바로 그 약간의 이 청취료까지 얹어가지고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가죠. 네. 사실 지금 이제 엽기사가 되겠는데 결국은 그죠? 네. 네. 요즘에 또 엽기 가운데 그 손혜원하고 박지원이 둘 다 이제 목포가 근거지 아닙니까? 네. 이 두 사람 싸우는 것도 엽기고 정동영하고 또 박지원 싸우는 것도 참 엽기더구만요. 그런데 이 손혜원이 하는 말이 아주 야비하게 비판을 해요. 비난을 해가지고 박지원한테 이 80세의 오선을 꿈꾼다. 이런 식으로 사람 나이를 가지고 비난을 한다 그겁니다. 손혜원도 내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고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 보면 손혜원이 나이가 많은지 박지원이 나이가 많은지 별로 차이를 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이를 가지고 다시 그 작전으로 80세 4선 의원의 꿈을 이루려 하시나 보다. 5선을 꿈꾼다고 해놓고 4선 의원의 꿈을 이룰 것이다. 과연 호남 분들이 그 뻔한 전략에도 이번에 속을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지금 나이가 77세죠. 그리고 이제 5선에 도전하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 박지원 의원을 비난하는 손혜원의 이 언사가 지나치게 폐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입장을 피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요즘에 문제적 인물 이영훈. 네. 이영훈 교장. 이영훈 사칭 명예교수. 네. 네. 이승만 학당 교장. 네, 이승만 학당 교장인데 이 학교가 뭐 인간 안 학교입니까? 무허가입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 자주인 학회처럼 무허가래요. 네. 네. 네, 보니까 백권대학처럼. 네. 네. 우리는 뭐 무허가가 아니라 우리는 비허가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영훈이 또 말썽을 피웠어요. 말썽. 어떤 말썽을 피웠죠? 기자를 폭행했다네요. 어디 기자죠? MBC 예. 기자입니다. 보셨어요? 네, 예, 따기를 봤습니다. 쳤었고 어떻게 한번 상황을 설명해 보시죠. 이게 집 앞에 이렇게 말하자면 출근하는 이영훈 기사 이 교장을 쫓아가면서 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바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마이크를 손으로 후려치더니 그 연이어서 따기를 쳐서 때렸더라고요. 저는 못 봐서 그러는데 네. 그 MBC 기레기가 이영훈 학장 교장한테 뭐 이렇게 뭐 싸가지가 없었다거나 뭐 이렇게 뭐 무례하거나 뭐 이런 거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좀 예. 단지 아니 동영상에 의하면 동영상만으로는 뭐 무례하거나 싸가지가 없는 건 없었는데 예. 네. 무례하거나 싸가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따기를 후려치는 거하고는 건 별개죠. 그건 별개로 논의를 해야 되고 네. 평소에 저는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예. 이영훈 선생이 선생은 아니고 이영훈 교장. 사칭 교수, 예. 이영훈 사칭 명예 교수가 혹시 부인이 있나요?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인이 있다면 아주 힘들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냥 주저없이 그냥 손이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타 빠박. 그 정도면 버릇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습관이구나. 네, 뭐 버릇이 들었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측이니까.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이 MBC 기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서 이렇게 뭐 이제 물어보다가 자기 바쁘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이게 마이크 같은 걸 이제 좀 약간 이제 뭐 이렇게 가까이 들이대는. 댄 것 같으니까 그냥 딱 치더니 연이어서 그냥 뺨 쓰다대고를 갈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영훈이 두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났죠. 네. 아까 하나는 지금 명예교수라는 거 네. 명예교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명예교수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기만적인 네. 명예교수가 아니라 퇴직교수죠. 퇴직교수 실제로 제가 다녔던 대학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당시에는 명예교수가 엄격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학장을 하고 대학원장을 해도 명예교수 못해요. 총장 정도나 하고 학교 발전에 공헌이 많으면 네. 명예교수를 줬는데 지금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몇 년 이상만 탈 없이 근무하면 네. 다 명예교수라고 저러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요. 명함 하나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명함값도 기준도 15년 떼요, 이상 또. 하면 그냥 명예교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달라요. 15년, 20년 뭐 피를 쓰고 이런 게 근데 있는데 그 타이틀을 달고 싶어요. 근데 명예교수란 타이틀을 내세울 피를 게 쓰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그게 명예교수예요? 퇴직교수지. 예. 그리고 좋은 예.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명예교수 하면은요, 왜 시간 강사잖아요. 그 강의를 하게 되면, 근데 강의를 주는데 시간당 페이가 좀 세요. 돈 때문에. 이제 2배, 3배 주는 데도 있는데 지금 아마 이영훈 씨는 서울대학은 15년인 모양이에요. 네. 음. 15년이라고. 근데 이영훈 씨는 대학 교수가 이제 늦게 됐나 봐요. 네.
늦게 되니까 15년을 못 채우고 퇴직을 했어요. 네. 15년에서 조금 모자라는 모양. 6개월이 부족한 걸로. 아, 예. 그래요. 네. 그런데도 자기가 명예교수라고 실제로 그 이 신문 같은 데에 냈거든요. 조선일보 같은데. 네. 그리고 그걸 또 본인이 그렇게 뭐 이력을 썼는지 아니면 신문사에서 쓴 걸 그렇게 방조했는지는 몰라도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명예교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만 또 아무것도 아닌 것마저를 또 사칭하는. 집착이죠. 네. 그러니까 이 대학 교수도 일찍 돼야지 그런 것도 되고 또 연금도 이제 확보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학 교수를 이영훈처럼 이렇게 늦게 되면 이거 허당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그리고 대학 교수가 늦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이 굴신과 이 담합과 타협과 수모가 있는지를 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우리 가족 이번에 정년퇴직했습니다. 36년 6개월 근무하고 오래 하셨네요. 정년퇴직했는데 아마 또 그 무슨 이사장하고 총장이 뭐 식사 대접한다고 모임을 갔는데 물론 안 가요. 그런 거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는 이번에 퇴임하는 그 교수 중에서 이제 우리 가족이 최고 오래 그리고 그 대학의 역사상 최장수 이 교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시라고 어쩌고 하고 뭐 그러는데 계속 안 간다고 하니까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안 갔는데 그걸 무슨 15년도 안 해가지고 그걸 또 명예교수라고 써먹고 또 20년 25년 했다고 하더라도 글 쓰면서 자기 직업을 명예교수라고 쓰는 인간을 보면 참 한심해요. 그 뭔 명예교수예요. 전직 교수지. 그리고 전직이란 말도 써야 됩니까? 참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영훈 씨가 뭘 거짓말을 했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사칭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누구죠? 차리석 선생인데요. 네네. 이 차리석 선생은 1911년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찌 총독 암살 모의 조작 사건, 즉 배고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연루돼 가지고 3년 동안 복역하셨고요. 상해로 망명하셔가지고 그 독립신문의 그 임시정부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의 편집국장을 지내시다가 광복 직후에 환국 준비하다가 그 중간에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임시정부사를 네. 보면 이 차리석 선생이 자주 등장해요. 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은 그 일본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거기에 그 아마 안중근 선생의 그 사촌이 한명근. 예, 예. 그걸로 덮어 씌워가지고 네. 네. 말하자면 국내에 그 이제 말하자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걔들이 말한 대로 국내의 그 불량 선인들을 네. 대거 일망타진. 이제 대거 타진을 했고 일망타진했고 말 그대로 그 중에서 무려 105명을 기소했거든요. 네. 네. 그 105명이 기소될 때 제 집안 이 처가 쪽에 할아버지께서 최연소 기소자였었어요. 네, 그때 그런데 이런 차리석 선생하고 이영훈이 약간의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떤 관계입니까? 자기가 원래는 무슨 뭐라고 했죠? 왜 증조선이라고 했나요? 왜 증조부가 차리석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왜 증조부가? 차리석 선생은 저의 외 증조부가 된다. 그럼 왜 증조선이란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왜 증조부의 후손이니까 왜 증조선이죠. 근데 그렇죠. 실제로는 뭐죠? 외 증종조부가 차리석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도 더 먼 그 그러니까는 실제 관계는 그러니까 차리석 선생 큰형님의 후손. 그러니까 네. 차리석 예, 선생의 차리석 선생의 형님의 후손인 거죠. 둘째 딸의 아들. 차리석 선생의 형님의 형님의 후손이에요. 둘째 딸의 딸의 아들. 아들. 네. 그러니까 왜
종조. 그러니까 그 종. 외외도 아니고 실제로는 또 하나 또 형님으로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종.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강명길 선생하고 나하고도 뭐 친척관계 될 거요. 될 걸요. 왜냐면 세 단계 네 단계 네, 세 단계 세 단계 네 단계만 넘어가면 다 관계가 다 있다고 합니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 거짓말을 하면 안 먹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4년 반 해놓고 남들이 15년 더 한 줄 알겠거니 해가지고 이제 명예교수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왜 뭐 되니까 또 왜 증조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독립운동가가 좋은 줄은 아는 모양이에요. 네. 예, 그렇게 자랑스러웠다면 왜 이런 책을 내서 이런 식의 그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경제적 이유요? 네네. 토요타에서. 네네. 예. 경제적 이유 때문이고 그 사실 그 반일 종족주의 책 읽어보면 정말 이 저의와 악의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 한 예만 들면 옛날에 이명박이 네. 한국 사람들 막 그 이 재판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네.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재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 재판이 많은 건 조선시대 전통입니다. 맞습니다. 예. 엄격한 왜냐하면- 삼심제가 예. 적용됐죠. 삼심이라서 재판이 많다는 뜻은 아니고 네. 예. 엄격한 삼심제는 이제 따로 얘기해야 될 거고 송사가 좀 많았죠. 예. 그만큼 권리를 행사하는 인민이 비율이 높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노비들도 여자들도 다 이 송사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데 또 이 이영훈 책을 보면 한국인의 보험이 이 보험 사기액이 제일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일본이나 미국과 또 비교해가지고 이 한국인이 그 가짜 보험료를 타내는 비율이 제일 많다 막 이런 통계를 또 제시를 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뭐냐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지 그게 국민당 비율이 아니에요. 국민 전체 비율이 아니라.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막 아주 이 요상한 그 일부만을 이렇게 내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그 사람 연구하는 모양. 그러고 돈 받고 안 하면 그거 못 합니다. 그거. 통계의 거짓말. 네네네. 그런데다가 막 한국인을 그렇게 나쁜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서문에서부터 막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야말로 근데 이런 것도 무슨 뭐 학자라고 또 하나의 무슨 견해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저는 말 그대로 뭐 구역질 난다라고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사법처리감이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네. 왜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명예교수니 또 독립군 후손이니 이런 걸 끌어다 들여서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주장이 좀 미약해서 뭐 타인의 권위에 기대어 부실한 어떤 본인의 주장을 좀 끼워 넣기 식으로 정당화하려는 어떤 의도가 아주 강한 것 같은데 좀 이런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차리석 선생하고 이영훈이 관계는 백오인 사건 최연소 기소자하고 저희 관계보다 훨씬 먼 관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거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나왔으니까 예.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또 이 전광훈, 이영훈 이 훈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다 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김경화 선생님 저 부국에서도 이 훈인데 그냥 네. 외자죠. 네. 네, 그냥 훈입니다. 외자 훈은 괜찮아요. 근데 영훈, 광훈에 이어서 또 하나의 그 엽기적 인물이 탄생을 했는데 원광대 전 교수죠. 네. 전 교수네요. 예예. 원광대 전 교수 이주천인데 이 사람이 극언이 너무 심해요. 이 어디에서 어떤 극언을 했습니까 이주천이?
이 좀 유명하죠.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라고 그 전에 이제 5.18 사건에 이거를 폭동이라고 했던 사람이 국회에서 광복절 제자리를 찾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이종명 의원이 네. 그 5.18을 폭동이라고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지금 그 네, 의원총회가 지금 6개월째 미뤄지고.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추인해야 되는데 그걸 안 열었죠. 네. 일단 5.18을 이 폭동이라고 했던 이종명이가 주최한 광복절 관련 토론회였죠. 네. 여기서 이주천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뚤어진 역사학자들의 강의를 들은 장본인들이 80년대 주사파들이고 문재인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괴물을 탄생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여기다 또 주사파가 나오고 문재인이라는 정치적 괴물. 이건 사실 이런 표현은 국회의원 전 그 대학 교수였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표현이죠. 문재인이라는 정치적 괴물. 그럼 이주천이라는 정치적 바퀴벌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훨씬 귀엽긴 하지. 근데 너무 심해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하는 것처럼 네. 이런 교수들을 뭐 교래기나 뭐 이렇게 지금 새로운 이름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말도 아까워요. 왜냐하면 교래기는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너무 많은데 이 이주천은 좀 특수한 경우거든요. 지금. 특히 또 이 1945년 8월 15일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이라면서 짐승들이 들판에 막 돌아다닌 상태, 해방된 상태를 이렇게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던 상태라고. 그럼 짐승들이 노예 상태에 있다 해방됐다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목한 짐승들이 주인도 없이 길거리 들판에 막 돌아다닌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 그러면서 문재인이라는 정치적 괴물을 만들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랬는데 대한절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조회했더니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대한절 또 이럴 때는 궁금하잖아요. 예. 네. 고향이 어딘가. 그래서 찾아 어느 동영상을 찾았는데 영남 사투리가 아주 칵칵 그냥 묻어 나오대요.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왜 지금 이영훈 씨도 지금 그 대구 분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 우린 사실 그런 면으로 볼 때 제가 영남 지방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영남이야말로 우리 그 얼룩진 근현대사의 최대 피해자예요. 그 영남 쪽에서 말 그대로 그 여론을 이끌 수 있는 네. 속된 말로 이런 걸 또 꼭 그 모양주의 영어로 하는데 무슨 오피니언 리더, 뭐 멘토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학살됐어요. 박정희 때문인가요? 이승만 때죠. 결정적으로. 그리고 그 뭐 보도연맹이나 네. 뭐 6.25 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괜찮은 사람들, 여론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숫자가 대폭 줄어든 거예요. 민간인 낙살 막 이러면서. 그런 점에서 참 영남도 큰 최대 그 현대사의 피해자라는 것을 좀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게 특히 어떻게 영락 없이 거기 지방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북을 보는 입장 그리고 그 개혁 정치를 보는 입장 그리고 일본을 보는 입장 미국을 보는 입장들이 그렇게 부정확하고 이 몰지각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람 이주천 교수 전 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 대표를 맡았었네요. 그러면 또 주옥순하고 또 이게 비슷하군요. 네. 조지타운 대학교 박문 교수입니다. 박문 교수. 그건 처음 듣는데요. 아니 네. 그런 것도 이력에 있어요. 그런 교수는 없거든요. 예. 참, 하여튼 그러니까 그 자기 이거 이력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 인격. 인품이 그냥 네. 드러나요. 네. 네. 제가 박원순 시장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또 그런데 좀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양반도 그냥 허울뿐인 직함을 미국 쪽 연구소에다가 많이 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도 저서를 보면 반쯤이 또
서울법대 출신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서울법대는 서울 실제로 아니고 서울대 사회계열 한 3개월 다니다가 단국대학을 졸업했으면 단국대 출신이라고 다 썼어야 되는데 전 그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이 감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죠.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우리 지금 이 평화당 민주평화당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쫙 쪼개졌죠.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죠? 그 탈당파 모임이죠.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그러니까 이제 그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섰죠. 본격적으로. 원래 의원이 몇 명이었죠? 16명이었죠. 근데 그렇죠. 예, 이 대한정치 탈당하는 파가 11명. 그죠? 네, 그 남아 있는 여기다가 게 이제 또 한 명 김경진인가? 예, 그 예. 사람은 그쪽으로는 안 하면서 또 탈당을 하니까 예. 12명이 그렇습니다. 탈당을 하는 예. 셈이죠. 그럼 4명 남은 거네요. 네, 4명 남았습니다. 어. 근데 4명 남았는데 3명은 좀 불안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게 될 위험성도 있는 거.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건데 예. 어쨌든 이런 것을 이렇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모사한 사람은 박지원입니다. 네. 정치평론가. 정치평론. 요즘도 이제 정치평론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 모사한 사람은 박지원이에요. 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구심력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박지원이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러면 이제 호남당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노골적으로 호남당이면 어때요? 응? 그 말도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네.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까더구만요. 그래가지고 호남당으로 시작해가지고 전국 정당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호남의 어떤 지역 감정 같은 것을 그 찌끄러기 호남의 지역 감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동하거나 부추기는 모습을 보니까 김종필이 충청도 지역 감정 선동했던 딱 떠올라요. 김종필이 정치적 위기에서 갑자기 우리가 핫바지요 해가지고 네. 하듯이 그러면 말도 이 박지원 선수가 아주 야비하게 하더구만요. 예. 자기가 손학규한테도 우리끼리 뭉치자 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철수가 와가지고 침 묻히기 전에 우리끼리 뭉치자 했는데 손학규가 정치적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안 했다. 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런 말 해놓고 또 손학규가 얼마나 훌륭한 정치인입니까? 그 완전히 박지원도 이 맛이 같대요. 요즘 말하는 거 보니까. 예. 그렇게 말을 교활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참 이 권력에 한번 이게 맛을 들이면 사람들이 사실 뭐 정동영의 지도력이나 정동영의 대국민 호소력에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정상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자기들 패거리끼리 당을 이렇게 부셔버리는 행위는 이건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뭐 천정배도 끼고 네. 그다음에 뭐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최경환도 끼고 다 꼈더구만요 보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10주기죠. 네. 예. 10주기인데도 이 인간들이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전국 추모식을 광주에서 해요. 아니 김대중이 무슨 호남의 지도자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10주기를 광화문에서 하면서 야단법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고약해요. 내가 보니까. 광주에서 해가지고 호남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고 김대중 팔아가지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더라. 뭐 탈당파들의 무슨 뭐 출정식, 발기인 대회, 아니 뭐 전당대회 뭐 이런 식의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양정철이한테 보고 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추한 모습을 이 대한 정치의 박지원 선수가 연출하고 있더구만요. 좀 추하다 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그 엽기사의 그 뭐 주연 배우 그 홍준표 선수 네, 네. 잠시 요즘 주춤했다. 홍준표 선수가 아주 또 바빠졌다는 그 소식이 들려요. 축구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까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빠졌죠? 홍준표가? 문재인도 까고 황교안도 까고 뭐 별의별 뭐 깔 수 있는 건 다 깝니다. 일단 황교안한테는 뭐라고 깠어요? 황교안요. 탄핵 총리 허수아비라고 했습니다. 지금- 탄핵 총리 허수아비. 지금처럼 허수아비 당 지도부가 지금처럼 지도부 앉혀놓고 예, 지도부 잔반들이 준동하는 당의 모습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만은 알아야 한다. 이 잔반이라고 이제 몰락한 양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혁신 없는 당은 과거 어용 야당처럼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황교안을 깠어요.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또 이 비난을 퍼부었죠. 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즘 김정은 트럼프 짝짝꿍 하는 것을 보니 한 사람은 영 쪼다가 되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쪼다짓하지 마라. 야, 국민들이 울고 있다. 야 좀 이것도 세게 말했어요. 아주. 김정은과 트럼프 짝짝꿍하는 것을 보니 한 사람은 영 쪼다가 되어버렸다. 이야 이게 홍준표도 이게 지금 홍준표 나이가 몇 살입니까? 65 아닙니까 지금. 정말 이 나이값도 못한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뭐 야당 대표가 벙어리라고 비판하니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 따져보자 했는데 이것을 언론이 벙어리를 장애인 비하라고 시비를 건다고 했어요. 사실 이런 말은 좀 조심했어야죠. 벙어리뿐만이 아니고 또 이 사람은 또 외눈박이 네. 또 네. 달을 썼어요.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이 되었다. 네. 아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쳐다보는 게 그 외눈박이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외눈박이. 여러분들 한눈으로 보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총 쏠 때. 일목요연이라는 수가 있잖아요. 아, 예. 아. 자, 홍준표 얘기는 그만하고요. 오늘 그 마지막 이 손석희 선수에 대한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왜냐하면 이 8.15 과연 우리는 이 문화적 독립을 이루었는가? 네. 어느 면에서 이 지금 남한 사회, 한국 사회는 문화적 식민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그 현상을 뭐 다방면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8.15를 맞이해 가지고 이 한국인들이 쓰는 언어, 서구 모양주의에 완전히 그 물들어버린 그 언어 사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이 JTBC의 손석희 선수의 언어까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네. 자, 우리나라 이 업종 중에서 이 서구의 언어, 서양 언어를 제일 많이 쓰는 업종이 뭐 같아 보입니까? 뉴스요. 뉴스요? 뉴스도 영어는 광고.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아파트 이름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아파트 이름. 아파트 이름이 좀 심하죠. 예. 아, 맞아요. 아파트 이름이 참 심합니다. 아파트는 다 영어 들어가네 정말. 예. 아니야 좀 어울림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렇긴 하네요. 또. 뭐 다는 아니고 거의 일단 그 아파트 이름 중에는 뭐 힐스, 캐슬, 골드, 클래스, 레미안, 자이뷰, 팔레스. 센트럴, 보타닉 이런 것도 쓰여요. 근데 이건 그래도 쉬운 좀 발음이나 간단하지. 도대체 뜻을 모르겠어요. 리버포레, 스테이트 이게 뭐 고기 이름인지 집 이름인지 파크 뮤자이, S클래스, 에코시티, 인스빌 리베라, 비로디오 메코,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에스티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인들의 아파트 이름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이 정체불명의 서양말을 제일 남발하는 업종이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아 골프장도 네, 맞죠. 외래어 이름 많네. 외국어 이름. 저 20년, 25년 전만 해도 응. 골프장 수도 적었지만 국어를 썼어요. 골프장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곳이 그 제주도에 지금은 제주 컨트리라고 이름이 바뀐 아라가 있습니다. 그건 고유어예요. 또 네. 호박이 말. 네. 아라, 오라. 그다음에 서울 주변의 골프장도 뭐 정상적이었어요. 한양, 관악, 기흥, 태광, 수원, 지산, 남서울, 동서울 이랬거든요. 골프장 일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 자, 그런데 이 골프장들이 이제 한 20년 전부터 막 그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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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생 골프장들은 아주 요상한 이 이름들을 지어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 주변만 보더라도 플라자, 마에스트로, 오렌지 듀운스, 뉴 스프링빌, 원체스트, 비에비스타, 소피아 그린, 아일랜드, 마이다스, 필로스, 아도니스, 베뉴지, 비에스타, 베네스트, 크리스탈밸리 막 이런 것들이. 솔트베이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게 지금 서울 가까운 데만 얘기한 거예요. 그 제주도에 골프장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제주도에 골프장 2개 있을 때 오라 아라 2개 있을 때 다 고유어를 썼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생긴 골프장들은 다 영어 아니면 그래가지고 네. 심지어는 이제 영어도 이제 한물 같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나라 보면 막 프랑스어, 독일어, 심지어 라틴어, 스페인어까지 동원되잖아요. 문제네, 문제. 예,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심한 말을 하면 이 한국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개돼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런 이름들을 쓴다는 게 이게 정말로 음해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민들의 언어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언론의 탈을 쓴 뉴스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슨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이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뉴스룸을 진행하는 손석희의 언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일단 그 뉴스룸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면 뭐 팩트 체크,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앵커 브리핑, 엔딩, 비하인드 뉴스, 캐치올, 이게 손석희 뉴스 프로그램의 용어들이에요. 저는 우리에서 지금 8.15를 맞이해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하나 좀 제시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서양 취향 또는 모양주의다 이렇게 단순하게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을 약간 현학적으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이 자주를 잃고 주권을 잃으면서부터 심하게 생기기 시작한 현상이에요. 그러나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소설가들도 소설 읽어보면 안 써도 될 외국어를 많이 써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 염상섭의 무슨 표본시대 청개구리 보면 네. 타임은 흐른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채만식의 소설에도 네. 구체적 플랜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뭐 이런 외국어가 나와요. 근데 그때는 막 타임, 플랜 이런 게 멋진 것처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이상의 날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상의 날개 마지막에 그 지금 그 신세계 백화점 미스꽃인가요? 그 옥상에 네. 올라가가지고 뭐 주인공이 막 날자 한 번만 날자구나 하고 뭐 이렇게 막 겨드랑이에서 뭐 오후에 사이렌 소리를 네. 들으면서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상의 날개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네. 근데 그건 괜찮아요. 왜냐? 그걸 말하는 화자점 주인공이 이상의 날개에서 누굽니까? 또라이예요, 또라이. 또라이니까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정신 그 이상자 그렇죠.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지식인이랍시고 그렇게 외국어를 남발하면 그건 또라이라는 진단을 낼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한국인, 한국 지식인, 한국 부유층, 뭐 부유층만 꼭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뭐 민족 자주정당이라고 하는데도 그러잖아요. 영어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각도. 자, 그런데 사실 말입니다. 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언중의 유형적 문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개성적 문체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그 프랑스 언어학자는 무슨 랑그하고 스틸이란 말을 썼는데 바로 여기에 그 기존의 견해에 새로운 그 학설을 제기한 사람이 롤랑 바르트예요. 이 롤랑 바르트라는 말을 쓴다고 저더러 영어 쓴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이름이 롤랑 바르트니까. 그런데 이 롤랑 바르트는 이 두 가지 말에 또 하나의 그 규제적 언어가 있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그 뭐 그쪽 나라 말로 에그리티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언어 행위를 할 때 사회적인 어법, 화조, 화법, 어조 등이 반영된 사회적인 장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 여기서 그냥 좀 이 외국어를 그냥 쓰는 것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에그리티르라는 것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저씨들의 에그리티르가 있고 아줌마들의 에그리티르가 있고 교사 또는 조폭 깡패들의 이 에그리티르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이 롤랑 바르트는 이러한 에그리티르가 지속되면 자유와 자주를 잃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단 고유의 그 지구는 없는 패권적 언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 패권적 언어를 요즘 한국 사회에서 행사하는 것은 뉴스 회사들이에요. 언론이라고 하는 네네. 또는 그 권력자들인데. 그래 저는 이제 제가 늘 경계하는 게 텔레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글쓰기를 가르칠 때 싸가지 없는 말투를 배우려면 텔레비전 드라마 많이 보고 상투적인 언어의 인간이 되려면 텔레비전 뉴스를 봐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싸가지가 없다. 상투적이다. 이게 아주 나쁜 말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 한국인의 다수가 사용하는 이 문체예요. 어법이고. 대세를 이룬다 그겁니다.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고 상투적이고 싸가지가 없거나 상투적이거나. 제가 이 페이스북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다닌 고등학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하는데 특히 그 동창회는 제가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동창들 뭔만 하겠어요. 근데 그 동창 하나를 제가 그대로 두는 게 사람이 너무 좀 너무 순진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끊으면 좀 서운해할 것 같아요. 내버려 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예. 페이스북 딱 열어보니까 그 동창 친구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 올린 줄 아세요? 오늘은 광복절 74주년 모든 가정마다 태극기를 개양합시다. 이걸 올린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사람 나이가 60대 중반이라 그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상투적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제가 사는 이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불쑥 방송으로 막 오늘은 광복절 태극기를 개양하세요 하고 제가 사는 막 바로 옆에 그 운동장에서는 막 툭하면 아줌마들 에어로빅 한다고 막 시끄럽게 켜놓고 이거 하고 막 그 캐바레급의 3류 4류 가수들 툭하면 오면 시민 위안잔치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막 그 경비실에서 막 국기를 다세요 막 하고 막 방송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 아파트도 그래요. 네. 그런 거 뭐 서민 아파트의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애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한국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생득적으로 이렇게 그 또는 언어 감각이 반영돼요.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랑그와 스틸이라고 이제 바르트가 얘기를 했는데 이 랑그라는 것은 언중의 유형적 문체고 스틸은 개인의 개성적 문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뭐 랑그 스틸 이런 그 프랑스 말 쓰는 것보다 그냥 언중 문체 이렇게 우리말을 바꿔서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언중과 문체 이 두 가지는 우리의 글쓰기와 말하기를 필연적으로 규제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고 이 두 가지 말고 에그리티르라는 것 정도가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이 이제 롤랑 바르트의 주장이었었잖아요. 네. 네. 이걸 이제 그것도 뭐 에그리티르하고 이상한 말, 뭐 골프장 이름 같은 걸로 하지 말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화법 더하기 어조다. 화법 더하기 어조를 에그리티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르트는 이 화법이 바로 패권을 다투는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화법이. 그래서 어떤 화법이 한번 패권을 손에 넣으면 그것이 사회생활에 전역으로 퍼지고 징후가 없는 편견, 독사가 된다. 그래서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가 떠드는 언어 그리고 일상의 수다 등이 패권을 장악한 화법이다. 이렇게 이제 바르트는 텍스트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어떤 집단 고유의 화법이지만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가진 화법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가졌기 때문에 뚜렷한 징후가 없고 뚜렷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관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인상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객관적이고 비감정적이고 가치 중립처럼 보인다 그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손석희를 얘기하고 예.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나왔어요. 아시겠죠? 들리기에 객관적이고 비감정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언어로 들린다 그겁니다. 예. 저는 바로 손석희의 언어에서 이런 점을 늘 읽습니다. 손석희의 언어는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친문의 언어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친문의 언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친문들이 쓰는 언어들 문파들이 쓰는 언어들이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맞아요. 다 예. 비슷하죠. 네. 심지어 보면 기사를 보면은요. 네. 친문 기레기들의 표현 네. 그 다음에 안 친문이 아닌 기레기들의 표현이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노빠들 댓글 다는 거 보면 노빠 문빠들 댓글 다는 거 보면 말하는 방식이 다 비슷합니다. 예. 바로 롤랑 바르트는 이런 언어가 가지는 예단과 편견이 무서운 것이다. 이러한 화법 속에는 사회 집단 대다수가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깃들여 있다. 이런 언어에 길들여지면 상투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투적인 인간이란 건 바로 비자주적인 인간이라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손석희가 사용하는 그럴듯한 이 영어들 그리고 그의 그 무슨 감정이 절제된 듯한 보이고 객관적인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무서운 편견을 행사하는 언어들. 예. 당장 안희정이를 갖다 놓고 안희정이가 아니라 안희정과 말썽을 피웠던 어떤 여자 하나를 인터뷰로 해놓고 사용했던 손석희의 언어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실제로는 대단히 비객관적이고 대단히 감정이 절제된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감정이 들어가 있는 언어거든요. 그리고 손석희만큼 뉴스 진행하면서 비격식체의 언어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그 기자들이 그걸 다 따라해요. 그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8.15를 맞이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양주의의 비독립적이고 비주체적이고 비자주적인 언어 현상을 약간 현학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일부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길었죠? 네.